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위장계와 신경계, 감각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수면과 반사작용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신생아의 위장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제대 절단면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제대 절단면은 생후 7에서 10일 사이에 떨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일주일 걸린다고 하지만 길게는 10일까지 걸릴 수 있고 책마다 조금 달라서 어떤 책들은 13일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은 7에서 한 10일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독은 알콜로 한다는 것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알콜로 소독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장계의 특징 중 하나가 식도 하부 괄약근, 여기서는 아마 분문을 이야기할 거예요. 분문 괄약근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서 위식도 역류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유 중에 공기를 마실 수 있는데 공기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수유 후에는 꼭 트림을 시켜야 된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게 식도 부분이면 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십이지장 부분이고 여기가 위죠. 여기 괄약근을 분문 괄약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십이지장과 연결되는 이쪽 괄약근을 유문 괄약근이라고 불러요. 가끔 식도와 위, 분문, 위와 십이지장 만나는 부분 유문,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분유로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분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태변에 대한 문제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태변은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을 얘기하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암녹색 혹은 암갈색, 굉장히 짙은 색깔이 나는 거, 보통 생후 8시간에서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배출하게 되고 한 3일 정도 이 변이 지속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정상변이 될 때까지의 단계를 이행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4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비교적 묽어지고 점액을 포함한 녹황색변을 이행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후는 정상변이 돼요. 정상변은 성인변과 같이 노란색을 띠는 변이 나오는 거죠. 이 노란색을 띠는 이유가 간에서 담즙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담즙이 섞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갈색에 노란색이 섞이면서 이 녹황색 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변이 되고 이후에 정상변을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비뇨생식기에서는 여아생식기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이전 영상에도 알려드렸지만 모체 송 호르몬의 영향으로 가성월경도 나타날 수 있고 마유라고 해서 유즙 성분도 좀 분비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었어요. 남성 생식기의 특징은 특별한 건 없고 요도구멍을 잘 사정해야 되는데 요도구멍이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음경 귀두 외에 아랫부분에 있거나 윗부분, 그래서 요도 하열, 요도 상열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이런 걸 잘 관찰해야 하고 고환이 음낭으로 잘 하강하였는지 여부를 사정해야 되는데 하강하지 않은 걸 잠복고환이라고 하죠. 잠복고환은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 불임이 될 수 있죠. 고환은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체온보다 조금 낮은 온도로 유지될 때 잘 활성화돼요. 근데 복강 안에서 음낭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 체온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환의 기능이 떨어져서 불임을 초래할 수 있어요. 보통 출생 후 1세까지 기다렸다가 여전히 고환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도 나왔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잘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요. 신경계와 감각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생아의 신경계 기능은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고 자국에 대해 본능적인 반사를 보인다는 거죠. 이 반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반사는 불완전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당연히 발육지연이에요. 보통은 완전한 반사를 띄어야 돼요. 좀 이따 가르쳐드릴 항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추신경계 등의 손상이라든지 혹은 뼈의 부러짐이라든지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죠. 촉각은 출생 시 가장 발달된 감각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후각은 일반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모유 냄새는 구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청각은 잘 발달되어서 소리에 잘 반응하고 미각은 영아인 경우에도 단 것을 좋아하고 쓰거나 신 것에는 찡그린 반응을 보인다고도 해요. 시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영유아기, 보통 영아기에 다 완성이 되고요. 시각은 늦게 완성이 되는데 우선 출생 시 양쪽 눈의 협동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생리적 사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생리적 사시인 경우에도 보통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해요.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생리적 사시가 아니라 병리적으로 정말 사시가 있는 거겠죠. 추후 사시인 경우에는 수술로 교정해 주어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특수감각에 비해 시각은 굉장히 늦게 발달해요. 그래서 감각 중 가장 늦게 발달한다고 말하고요. 학년 전기까지 가장 늦은 시기까지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모든 감각은 영유아기에 완성된다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에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계를 살펴보면 신생아의 경우는 태반을 통해서 모체로 이뮤노글로불린 G를 받게 돼요. 그래서 출생 후 약 6개월간 면역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더 이상 모체로부터 면역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후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후 면역력이 없어지게 되면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영유아기의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신생아의 수면은 낮잠을 굉장히 많이 자죠. 그래서 1일 낮잠 포함해서 16시간에서 20시간 잠을 자게 되고 3, 4시간 동안은 자고 깬 사이사이에 조금 깨어있는 상태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성장하면서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낮보다 밤에 오래 자게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잠을 잡니다. 신생아의 경우는. 신생아 반사는 여러분 시험에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흡철 반사, 또 다른 말로는 빠는 반사라고 하죠. 그래서 입술에 무언가 닿게 되면 빠는 동작을 취하는 반사를 얘기하고요. 파악 반사는 손안을 자극하면 꽉 쥐는 반사, 이렇게 뭘 갖다 대든 손을 쥐면서 무언가를 잡는 반사를 파악 반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포유 반사는 입 주변을 자극하게 되면 고개와 입을 그쪽으로 돌리는 반사를 이야기합니다.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요. 모로 반사가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놀라게 하면 발바닥은 안쪽으로 양쪽 발가락이 닿고 손바닥과 손가락은 활짝 펴면서 포옹하는 자세. 그래서 애가 놀랐을 때나 이럴 때 반응하는 반사인데 발은 양쪽 발가락이 닿도록 모으고 손바닥은 활짝 펴면서 포옹하는 자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모로 반사의 경우에는 뇌 손상, 그래서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안 나타날 수 있고 혹은 2개나 이상, 2개 내압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의 경우에도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날 수 있고요. 쇄골이 골절되어도 팔의 움직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로 반사가 소실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왜 저런 반사가 안 나올까? 부러져서 혹은 신경계의 손상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장성 반사는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위의 반사들에 비해서 그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를 반드시 눕힌 다음에 머리를 한쪽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그 돌리는 쪽의 팔과 다리는 펴요. 하지만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펜싱할 때 이 앞쪽 팔과 다리는 피잖아요. 그리고 뒤쪽 발은 구부리잖아요. 이렇게 팔도 약간 구부린 자세가 되고 이 자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쪽 팔과 다리는 피고 이쪽 팔과 다리는 구부리는 거죠. 반대쪽 팔과 다리는. 펜싱을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 그게 긴장성 반사다. 바빈스키 반사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해요. 발바닥 외측을 발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긁게 되면 발가락을 쫙 펴게 되는 반사예요. 보통은 성인의 경우 발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간지럽히게 되면 이게 발바닥을 보통 오므리지만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쫙 편다는 거죠. 부채살처럼. 그게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사에 소실되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바빈스키 반사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사이에 이 반사가 소실돼서 이후에는 성인과 같이 오므리게 되고요. 간지러워서. 그리고 이 위의 모든 반사들은 보통은 4, 5개월에 소실돼요. 물론 반사마다 조금씩 길어지고 조금씩 짧은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4, 5개월에 소실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고 흡철 반사의 경우에는 좀 길어서 6개월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4, 5개월에서 소실된다라고 알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바빈스키 제외하고는 다 4, 5개월에 소실된다라고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상 신생아 간호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조드릴 부분만 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앞전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이전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신생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 개방 유지예요. 그래서 분만실과 신생아실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간호, 기도의 유지를 위해서 머리를 약간 낮춘 체위가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기도 내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걸 배출하기 쉬운 자세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흡인 간호를 실시해야 하고요. 출생 후 30초 내에 호흡이 없다면 질식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산소요법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신생아 시기에는 보기를 취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를 약간 낮춘 자세와 같이 그 기도 내 분비물이 밖으로 배출되기 용이하겠죠? 이 보기도 할 수 있다. 신생아에서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체온 유지. 신생아는 열 손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체온 유지도 굉장히 중요한 간호 중에 하나예요. 출생 시 연손실의 대부분은 수분을 통한 손실인데 증발이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분만 후 잘 닦아주고 보온을 잘 해주는 게 필수인 거고요. 신생아는 체온 조절이 미숙한데 그 이유는 체표 면적이 체중에 비해 넓고 그래서 열이 쉽게 손실된다는 거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신생아실의 적정 온도는 그래서 23도에서 26도 정도로 유지되고요. 보통 일반 병실의 경우 적정 온도는 22도에서 25도, 뭐 많게는 26도까지 보는 책들도 있는데 이 온도에 비해서 조금 높죠. 신생아실이 체온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한다는 거고,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해서 기도가 너무 건조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주 출제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신생아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어떤 간호가 필요한가, 가장 먼저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누운 간호, 많이 나오죠. 이게 임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1% 질산은 한두 방울, 테트라사이클린 0.5%, 뭐 에리스로마이신 안염고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이 1% 질산은이에요. 그리고 에리스로마이신, 마이신이 항생제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테트라사이클린도 항생제예요. 여러분 시험에 간혹 이 두 가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어려우시다면 요건 꼭 외워두세요.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임균성 안염은 임질에 걸린 산모의 삼도를 통해, 그러니까 질식 분만을 통해서 나올 때 안구에 감염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임질의 원인균이 임균이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제대간호는 복벽에서 보통 약 2cm와 5cm 길이에서 두 개의 클램프를 묶고 제대 박동이 중지된 다음에 소독된 가위로 자른다고 하는 거고요. 이 소독된 가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게 파상풍,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파상풍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동이 중지된 후 자른다, 이것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이를 절단하는 거죠. 혈액형 부적합증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환 수혈을 해야 돼요. 피를 완전히 교환해서 수혈하는 교환 수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생아의 경우 18게이지, 20게이지의 굵은 바늘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제대를 통해서 수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를 좀 2cm, 5cm 사이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8에서 10cm 정도를 남겨서 길게 제대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요 제대를 이용해서 교환 수혈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죠. 소독과 건조를 위해 매일 알콜로 닦고,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알려드렸죠. 알콜로 닦습니다. 기저귀는 제대 아래에 대어주어 소변에 의해 젖지 않도록, 그래서 기저귀 안에 제대를 넣었을 때는 소변이나 이런 걸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 밖으로 빼어주라는 얘기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별로 없긴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신생아의 경우는 비타민 K 주사를 처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생아의 경우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응고인자 생성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비타민 K와 관련한 게 프로스롬빈인데, 어려우시면 외우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시면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정말 가끔 한번 출제되기 때문에 비타민 K가 프로스롬빈 합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프로스롬빈이 뭐 나중에 스롬빈으로 바뀌고 뭐 응고에 관여한다까지 아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비타민 K가 응고에 관여한다. 왜 어떻게 관여하냐? 프로스롬빈이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 시험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어렵게 나왔을 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혈 경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산모가 분만 전에 비타민 K를 처방받지 않았다면 분만 후 1.0mg을 비타민 K를 IM으로 신생아에게 투여할 수 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네, 출혈 가능성이 높아서.
신생아 목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피부의 위생을 위해서, 그리고 신진대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게 되면 성장이 증진될 테니까요. 목욕 시간은 길게 가지면 안 돼요. 체온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5에서 10분간 짧게 진행을 하고 매일 하던 시간에 일정하게 하는 게 좋고요. 수유 전에 시행해야지 수유 후에 하게 되면 구토를 하거나 이런 문제로 기도 흡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유 전에 시행하고,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피부에 직접 닿는 물의 온도는 40도에서 보통 42도 정도 하는데, 신생아의 경우는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물 온도로 목욕을 시키면 돼요. 목욕 순서는 두미 방향, 머리에서 꼬리, 그러니까 머리에서 다리 방향으로 실시하고요.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 이 방향으로 닦아주고, 절대로 비누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태지도 억지로 제거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 후 빠르게 건조시켜야 돼요. 체온 소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온 손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른 옷을 먼저 입히고 기저귀는 나중에 채운다는 거죠. 이 부분도 시험에 다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